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지주회사 ESG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원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주일 전에 쓴 리포트 주주한원의 큰 바람 밸류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에서도 봤듯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부 정책 같은 경우 어떤 측면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으면 기업 가치 아니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느냐, 만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단지 구호에 그칠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의 제고에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단기 이벤트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8월 달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쳤는데 뭐 지수도 만들었죠. 뭐 PPGI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 제고라는 주주 환원 정책에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그 요인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요인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1번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은 1번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거의 가져왔기 때문에 1번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먼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돼서 성공 가능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보시면은 2012년에 아베 정권이 탄생이 되면서 무슨 정책을 폈냐면은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본을 제응하는 전략을 펼칠 거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일본 아베 정권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이토 교수한테 일본 제응 전략을 펼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리포트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한 150페이지짜리 이토 교수가 쓴 리포트인데 여기에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지배 구조를 통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면은 주가도 상승할 수 있고 주가가 상승되면은 소비 진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선무로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 일본의 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고 2015년도에 도쿄 증권거래소 등 증권거래소에서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22년도에 JPX라고 해서 일본 거래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 증권거래소, 오사카 거래소 뭐 등등등을 통합을 한 이후에 그 주식들을 나눴습니다. 원래는 1부 리그, 2부 리그, 뭐 3부 리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프라임 지수, 그 다음에 스탠다드 지수, 그 다음에 그로스 지수 이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좀 건드렸냐면 프라임 지수, 프라임에 속하는 종목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구성 멤버의 사회 이사를 3분의 1 이상 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의장을 사회 이사 중에 한 명을 뽑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배구조라는 뜻은 다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지배구조의 개선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사의 멤버들을 좀 더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이사로 채워놓고 이장도
이사회 의장도 그 사회이사로 뽑으면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3월 달에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밸류업을,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요지는 뭐냐면, PBR 좀 잘못 오도됐는데, PBR 낮은 애들이 PBR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ROE를 높이면서 자본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게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토 교수가 썼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ROE를 상승시키고, ROE를 상승시키면 자본의 활용성이 증대되면서 기업 가치가 제고되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연결시키면서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15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지배구조 코드 공시 의무화, 그리고 다음에 프라임 기업들의 사회이사 확충, 뭐 그런 것들이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다음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이라든지 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황 진단을 해서 뭐 자본 환원율이 얼마냐, 뭐 주식 그 수익률이 얼마냐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행하는 그런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PBR 0.2배에서 0.4배 가는 종목들보다는 PBR 1.2배에서 PBR 1.8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OE도 많이 개선되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OE가 상승하고 이익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분모에서 그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또 핵심은 뭐냐면 JPX 밸류업 150 지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또 계속 뭐 밸류업 부분 PBR을 높이는 PBR을 위한 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자꾸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 JPX 밸류업 150 지수에는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냐면, 먼저 한 일은 뭐냐면 PBR 1배 이상으로 기업들을 뽑고, 500개 기업을 뽑고 시가총액대로 시가총액을 뽑고, 그 다음에 ROE가 8% 이상 종목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PBR이 높으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뽑으면서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금 시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 관련된 주가도 오르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먼저 현황 진단하고 계획도 세우고 목표 설정도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의결하고 결정하게 만들었냐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프라임 업체들한테 사회이사를 3분의 1을 하는 것 같이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노출조를 확대시키면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회에서 만약에 이행이 못한다고 치면은, 아까 2014년도에 공적연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되듯이 일본 기업들은 3월 말 법인이 많기 때문에 6월 달에 대부분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한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는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기업가치 제고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 대한 이제 그걸 인식하시고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세제적인 인센티브를 좀 말씀드릴 건데, 법인세에서 그 5%를 초과하는 자사주를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매입했는데 5%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법인세 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원래 이제 2천만 원 이하에서는 14% 분리과세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하고 2천만 원 이상에서는 어떤 걸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표 구간이 소득세 가표 구간이 8%에서 45%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은 종합과세랑 합산해서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그렇게 이제 가세로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짜리는 밸류업 공시한 업체에 한정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로 배당 소득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14%가 아니라 9%로 세율을 좀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표 구간을 했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25%라는 분리과세를 만들어서 그렇게 적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법의 적용은 조세특례법상으로 3개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크게 효과가 와닿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효과는 뭐냐면 기업들한테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될 수 있는 명분을 좀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의 활동에 대한 책임 경영이 잘 돼야지만이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은 거수기 논란 이사회, 그다음에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사의 활동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리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사의 노출도를 많이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사의 노출도가 전혀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주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정돼서 대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현황 진단하고 계획 세우고 목표 설정하고 이행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 판단 하에 하라고 권고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의무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높고 외국인 지분율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에서 의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 충실의 의무가 있고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표 설정을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은 당연히 주주 제한이라든지 대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기하면서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은 사회이사가 50% 이상 하게 2002년도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제대로 된 이사회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주주총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달부터 스토어지식 코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3월 달에 주주총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갖고 여러 가지 주주 제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주주 환원 확대에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마련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자사주 제도 개선안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내지 9월 달에 시행이 될 건데 여러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할 때 신주를 발행을 금지하는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그냥 주주 환원 확대 한 줄 쓰지 말고 좀 자세히 쓰고 취득했었을 때 당시에 보유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각할지 매각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적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 의무를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자사주를 5% 이상 가진 기업이 하게 되는 이사회에서 왜 자사주를 5% 이상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서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그 공시 내용을 적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했는데 이사회 활동이 책임 경영을 강화될 수 있는 거고 보시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자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5% 이상 있는 기업한테 공시 의무화를 하면서 그런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지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재무지표 요인들을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비재무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코스피에 5천억 이상 자산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매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당연히 지배구조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사, 감사, 그 다음에 주주들에 관한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있는지 OX로 대답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 지표를 밸류업 프로그램에 많이 준용을 하면서 이런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9월 달에 우리나라도 밸류업 지수 뭐 150이 됐지 200이 됐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ETF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펀드들이 많이 조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주주 환원 확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갈 150에 대해서 리포트에 예상되는 종목들 채워놨으니까 그거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밸류업 지수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확대될 수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주주 환원 확대로 인해서 ROE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나 매입이나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확대되면은 분모가 감소되면서 ROE가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PBR이 낮은 기업들은 ROE가 낮기 때문에 PBR이 낮은 거지, ROE가 높은데 PBR이 높은 애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애들은 ROE를 단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고, 대부분은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ROE를 증가시킬 수 있는 차입금을 갚아서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면 ROE가 증가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입금이 많은데 배당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PBR이 낮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ROE를 증가시킬 수 없는데, 우리만의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은 그 주주 환원 확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배당 여력이 있는데도 안 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때문에,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많이 가지면서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밸류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아니면 자사주 기존에 있던 걸 소각하게 되면은 분모가 다운되면서 당연히 ROE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런 기업 위주로 주주 환원이 확대되면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여기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 환원 확대로 기업 가치가 제고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밸류업 공시를 한 업체들은 한 7개 정도 됐는데, 뭐 12월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아주 많이, 저희가 이제 2,400 종목 중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아야 뭐 한 300개, 뭐 200개 정도 공시할 거라고 보고,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큰 업체들 위주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자사주가 많이 가지고 있고
주주 한원 확대 의지가 이제부터는 바람직한 이사의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주사들이 많습니다. 지주사는 그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그 다음에 SK, LG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터치가 많기 때문에 배당을 확대하고 싶어도 정부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금융주주회사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배당 확대, 주주 환원율이 많이 높아질 거라 보고 있고 특히 KB금융지주,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이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많은 그런 기업 금융주주한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회사도 당연히 이제 주주환원 확대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IFRS 17 도입으로 아직 그 기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익이 고무줄처럼 많이 증가됐다 감소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여력이 있는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뭐냐면 유틸리티 회사는 PBR이 낮죠. PBR이 낮고 왜냐하면 안정적인 배당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적자가 나오면서 배당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BR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뭐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지역난방공사가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정부 소유 유틸리티 기업들은 그동안에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때 배당을 안 주니까 당연히 PBR이 낮았는데 지금은 배당을 연말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 소유 유틸리티 같은 기업들은 반드시 뭐 12월 말까지 공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정부 소유 업체들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다 밸류 프로그램에 공시를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당도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소유 유틸리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소유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을 40%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 40%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찌됐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면 거기다가 40% 곱하고 주식수 나누면 이제 배당 금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틸리티 업체는 그동안에 배당을 못 해줬는데 지금 이제 배당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목들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크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여력이 큰 업체들 위주로 밸류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그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